이제 우리가 시험 볼 때에 대손 충당금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얘가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무조건 자동 결산을 하라는 말이 없으면 얘를 먼저 우선 확인을 하세요. 왜냐하면 들어갔는데 마이너스가 떠 있으면 수동 계산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죠? 우린 수동 계산을 먼저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먼저 확인하지, 다른 거 입력해 놨는데 봤더니 마이너스면 다시 도로 나가야 되니까 날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법인세 계상은 얘는 계상하는 건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문제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결산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법인세 계산할 거기 때문에 얘는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 계산 갔을 때에. 자, 그럼 8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일반 전표는 닫고, 자, 계산자료 입력에 가서, 자, 대손충당금은 매출 채권에 대해서 1%를 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 금액이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그럼 위에 대손삼각 버튼 있죠. 대손삼각 버튼 클릭하면, 자, 대손율 먼저 1% 맞죠. 그리고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에 대해서 하라 그랬는데 이번엔 둘 다 플러스로 나왔네요. 그러면 얘 둘이 그대로 자동 계산하면 되고, 나머지는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 지워지니까 스페이스바 엔터를 쳐서 다 지워버리시고, 우리는 설정하라는 것만 해야 되지 나머지 다른 걸 하면 비용 과대 계상으로 오답 처리될 거예요. 그럼 얘 두 개만 남겨놓고 아래 결산 반영하면 여기에 금액이 마치 내가 계산한 것처럼 들어와 있죠. 자, 다음 이제 우리 문제에서 자동 계산들 순서대로 해보면, 자, 6번부터 봐야 되겠죠. 그럼 6번 문제에서, 자, 우리가 원재료는 1200만원 실제 재고액 쓸 거고, 얘 감호손실 빼고, 제공품 이거 쓸 거고, 상품은 평가손실 20만원 쓰고 300만원 써줘야 될 거고, 제품은 900만원 써줄 거죠. 자, 그럼 제일 위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에 상품부터니까, 그럼 상품 있는 순서대로 하면 얘 20만원에 300만원이라고 써야 이 두 분계가 들어가게 되겠죠. 얘 분계도. 다음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1200만원 실제 재고액 쓰고, 자, 다음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1600만원 쓰고, 다음 기말 제품 재고액에 900만원을 쓰고. 자, 그럼 이제 기말 재고 자산은 분개할 준비 끝났죠. 자, 다음 페이지에 11번 퇴직급여 총당 부채. 자, 우리 보충액 따로 계산했죠. 3320. 생산직권은 사무직은 2738만원 할 거였죠. 그럼 생산직은 500번대 퇴직급여로 할 거니까 임금 아래에 500번대의 퇴직급여 적혀 있는 곳에 우리는 3320만원이다라고 써주고, 이걸 분개하라고. 자, 그리고 이제 판관비의 급여 아래에 있는 800번대 퇴직급여, 이걸로 분개할 거에 2738만원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퇴직급여 총당부채 설정하는 분개를 이제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자, 다음 12번은 우린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는 위에 감가상 고정자산 등록한 거는 감가상각 버튼 누르면 자, 얘 같은 자산이 있으면 합쳐져서 하나로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세 개 다 다른 거 있기 때문에 세 개가 다 들어왔죠. 경비 구분을 똑바로 해줘야지만 얘도 알아서 우리 판관비에 넣을지 제조경비에 넣을지 구분을 하겠죠. 그럼 다 들어왔으면 결산 반영 누르고, 그럼 지금 얘를 기준으로 위에가 매출 원가니까 여기 기계장치 들어왔고, 매출 총액 아래가 판관비죠. 여기에 비품거 들어왔고, 무형자산은 조금 더 아래에 50만원 소프트웨어가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다 처리가 되었고, 자, 이제 마지막 13번에 법인세 문제가 있네요. 자, 그럼 법인세 문제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부 다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화면 제일 아래로 내리시면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있죠. 아이고. 이 금액을 우리가 먼저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3억 5,731만 2,035원이다. 그럼 얘 2억이 넘었죠? 그럼 계산기록 순서대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곱하기 0.2 빼기 2천만원 곱하기 1.1 문제에서 감면이 없죠. 이걸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먼저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5,660만 8,647원이 나오네요. 자, 우리 법인세는 세금은 그 반올림 그런 거 없어요. 그 단위 무조건 절사예요. 그러면 자, 이 금액이 되겠죠. 자, 하셨죠? 자, 그럼 이 금액이 나오게 되면 자, 일단 선납세금 분개할 거니까 옆에 그대로 쓰고, 이 금액 그대로 쓰시고, 그럼 추가 계상액에 지금 우리 법인세 계산한 이 금액 있죠? 이 금액에 산납세금 뺀 나머지를 추가 계상액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1,745만 1,760원 빼면 남은 금액이 이 금액이 되네요. 지금 이 금액 어떻게 구했는지 아시겠죠? 내가 계산한 법인세에다가 이 금액 뺀 나머지가 미지급세금 분개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산해서 법인세 계산한 금액이 여기 법인세 등 여기에 내가 계산했던 법인세가 딱 나와야 돼요. 분개하면 차변의 법인세 등 대변의 선납세금, 대변의 미지급세금 이렇게 분개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부 다 끝났죠? 그럼 창 닫고 전표 추가. 그래서 자동결산 분개 완료로 만드시고, 자동결산 분개 완료 돼야지 지금 여기에 썼던 문제가 전부 다 전표 입력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얘 입력은 끝났고, 자, 마지막 14번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문제가 있죠.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약서,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를 열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제조원가 명세서 열어서 엔터 치면 12월 달이 나올 거고, 그러면 다 불러와지지 않았던 걸 불러와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부르게 되고, 그리고 손익계약서를 열면 엔터 치면 이 방금 그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여기로 들어와서 손익계약서에 단기 순이익을 산정하게 될 거고, 그런 후에 마지막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열고 아니요라고 해야 새로 불러오는 거죠. 그러면 아니요라고 하면 여기에 단기 순이익이 들어오게 돼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마감하는 순서인 것처럼 우리 재무제표 마감 순서가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 순서대로죠. 물건 만들고 팔고 나눠가지고 남은 게 내 재산이다. 이 순서예요. 제조업은 그럴 거잖아. 만들고 팔고 남긴 돈 나눠가지고 그리고 남은 돈이 우리 재산이다. 이 순서대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왔으면 제일 먼저 처분 확정일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제일 위에 단기 처분 예정이라고 정기 처분 확정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날짜가 처분일자는 임의로 입력할까? 그럼 신경 쓰지 말고, 자, 당해년 3년도에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설정액은 1260. 그러면 자,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액이니까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단기 처분에 대한 거는 이 아래쪽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먼저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여기 있네요. 여기에 1260만 원. 다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단기 상가액 바로 아래 있죠. 자, 금액은 50만 원. 다음 처분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20%를 배당하며 돈 배당의 10% 상당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처분한다. 자, 그럼 현금 배당이죠. 그럼 현금 배당 미지급 배당금으로 분개하라. 여기다 쓰는 거예요. 보통주 현금 배당이다, 우선주 현금 배당이다 적혀 있어도 아래 쓰는 거 아니에요. 아래는 내역 쓰는 거고, 미지급 배당은 앞에 적혀 있는 얘 금액 쓰는 이유가 얘도 전표 초과할 거예요. 이 계정 과목으로 분개해 주는 거예요. 얘네들 다 합계가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분개되고 나머지들이 대면에 이제 얘네들로 분개를 해줄 거예요. 이 계정 과목들로. 얘 2천만 원이고, 자, 문제에서 상법상 최소화 한도로 보증 적립금 적립하라 그러면 현금 배당의 10%죠. 그래서 이익준비금에 200만 원 써주고, 자, 그리고 사업확장 적립금 500만 원을 처분한대요. 그럼 여기 사업확장 적립금 있죠. 그러면 500만 원이고, 근데 만약에 사업확장 적립금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자, 지금 여기에 있을 때는 여기 칸 추가가 활성화 안 되죠. 그런데 제일 아래 칸에 차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클릭해 보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제일 아래 칸 누르면, 그럼 칸 추가 버튼 누르면 아래 한 칸이 생겨요. 안 만들어져 있으면, 그러면 여기 계정 과목 코드 쓰는 칸 있죠. 여기에 F2번 눌러서 이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금액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으로 분개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용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액은 이익잉여금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적립하는 것들이죠. 배당하거나. 근데 이 위에 임의적립금 200이라는 게 있어요. 임의적립금 200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사업확장 적립금이나 감세적립금이나 배당평균 적립금 이런 것들을 과거에 설정했는데 얘를 쓸 일이 없어서 다시 이익잉여금으로 뒤집는 거예요. 다시 얘를 지우고, 그게 임의적립금을 200 다시 이익잉여금으로 보내는 거예요. 분개 반대되는 거. 그래서 만약에 뭐 배당평균 감세적립금 1000만 원 한다 그러면 이 임의적립금 200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F2번 눌러서 감세적립금이다 금액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과거에 설정했던 거 이제 안 쓸 거라서 다시 이익잉여금으로 보내겠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분개를 가지고 우리 일반 전표 문제 풀다 보면 얘가 나와요. 그럼 임의적립금 200은 반대로 대변의 2월 이익잉여금이고 차변의 감세적립금으로 반대로 과거 써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이해가시죠? 얘도 추가할 때 계속 칸 추가하면 아래 칸 추가가 돼요. 자, 그럼 얘 다 끝났으면 무조건 전표 추가 눌러야 돼요. 얘 누르면 분개하겠냐 물어보지도 않고 분개해요. 그죠? 전표 추가 누르면 이렇게 해야지 얘가 끝나는 거예요. 이 작업까지 해야, 자, 우리 합계자산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작업까지 끝내야, 자, 우리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계정은 잔액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은 잔액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수입 비용은 다음은 안 넘어갈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매출부터 수입 비용 보시면 손익, 집합 손익으로 정리 끝내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잔액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차변 대변에. 그죠? 지금 차변 대변에 잔액이 하나도 없잖아. 제조원가나 판관비나 이거는 잔액이 하나도 없죠. 방금 전표 추가할 때 컴퓨터가 분개해 준 거예요. 제조원가에 관련된 거는 계산자료 입력에서 분개해 버린 거고, 그리고 판관비하고 영업외 수입 비용 정리하는 거는 방금 이익용 처분 계산서 전표 추가했을 때 분개한 거예요. 그래서 수입 비용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집합 손익 만들어서 간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결국은 이익잉여금 자본으로 들어갔겠죠. 그 분개를 컴퓨터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전부 다 이 계정 과목으로 만들어주면서 분개한 거예요. 방금 우리 800번대 차변에 있던 애들을 대변으로 지금 다 날렸잖아. 그죠? 얘를 다 날리면서 차변에 손익으로 해서 얘를 다 전부 다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손익으로 계산을 해서 나중에 전부 다 한 번에 정리하는 분개를 방금 우리 전사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직접 하는 분개를 안 배우는 거예요. 내년에 그냥 없어지겠어. 수익 비용이 내년에 안 넘어가는 게 얘 가지고 이제 순액으로 이익이다 손실이다를 내고 내년에 새로 시작하기에 장부상 잔액을 없애야 되겠죠. 그 작업이 방금 컴퓨터가 분개하면서 해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매출 원가를 만들어 주려고 계산자료 입력해서 우리 있던 이 경비들 있죠. 제조경비 500번대들하고 얘네들을 결차기여때 적혀있는 얘네들이 500번대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매출 원가로 한 방에 정리해 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기에서 매출 원가로 들어와서 집계해서 얘도 비용이잖아. 그래서 비용 처리했던 거 집합 비용으로 대변으로 다 보내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가 많은 일을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계산 문제는 이제 전부 다 끝이 났어요. 자, 그럼 이제 교재 356페이지로 갑시다. 자, 이번엔 회사가 9103번이죠. 자, 첫 번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네요. 자,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는 우리 회사가 카드 가맹이면 카드 단말기가 있겠죠. 그 카드 단말기에 입력한 내용이 전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 세금계산서하고 신용카드하고 같이 결제를 한 경우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1000만원에 별도, 그럼 1100만원짜리죠. 그런데 1100만원을 줘야 되는데 600만원만 예를 들어 카드 결제했어요. 그러면 600만원만 들어오는 거예요. 카드 결제된 거에 대한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과세든 면세든. 자,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가 들어오는 건 17번 카드 과세, 18번 카드 면세, 22번 현금 과세, 23번 현금 면세를 쓰면 자동으로 들어와요. 우리 세무이급에서는 직접 입력하는 형식이었지만 우리 세무이급에서는 매입 매출전표 입력하고 분계 생략하면서 얘 반영시키라고 할 거니까 우린 반영하면서 어느 위치로 가는지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도 어디로 가는지 같이 그냥 하나씩 보면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여 일기 예정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집계표 작성하시오. 해당 일자별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부가세 신고서에 추가로 반영하며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면세품은 상품 매출, 과세품은 제품 매출로 가정한다.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럼 3월 4일날 카드고 그리고 계산서 미발급이라는 건 카드만 결제했다는 거죠. 면세품을. 그럼 면세 카드면 우리는 18번 카드 면세겠죠.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를 열어서 자, 3월 달이고 자, 먼저 3월 4일날 18번 카드 면세. 자, 금액은 80만원. 개인 소비자라 거래처 없네요. 카드사는 BC카드. 자, 분계는
자, 4번 카드 누르면 미수금 나오죠. 근데 일반적인 상거래잖아. 그럼 카드일 때는 제가 2번 외상으로 누르라고 했죠. 2번 외상하면 외상 매출금액 카드사 붙죠. 그러면 붕괴까지 다 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자, 붕괴하셨죠. 자, 그럼 창 하나 더 열게요. 부가가치 탭에 가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 자, 3월달이니까 일기 예정 1월부터 3월로 가면, 자, 신용카드에 면세 라인에 80만 원이 들어왔죠. 그죠? 자, 또 창 하나 더 열게요. 이거 창 닫지 말고 그냥 열어두세요. 그리고 부가가치 신고서 클릭해서 1월부터 3월. 자, 이건 우리가 쓴 거 아니고, 자, 여기 어디에 들어왔을까? 자, 너무 열심히 들여다보면 제가 미안해요. 여기 안 들어오겠죠? 면세니까. 그죠? 여기는 부가가치세 있는 애가 들어오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면세 매출도 있다는 건 경영사업자죠. 경영사업자는 부가가치 신고할 때 과세표준명세에서 같이 제출하죠. 그죠? 그래서 위에 가표명세를 보면, 자, 경영사업자가 왜 과세표준명세에서 같이 제출하냐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하고 면세사업 수익금액, 이건 법인이면 법인세법상의 매출액이죠. 그게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 80만 원이라고. 이 다 합쳐서 들어올 거지만, 계산서는 그래도 면세사업의 적격증빙이라서 따로 칸이 있지만 카드 정도는 따로 칸 안 줘요. 영수증이잖아. 그래서 그냥 면세 매출액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기만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만 들어오지 과세가 아니니까 여기는 안 들어오겠죠. 자, 얘도 눈으로 익혀두세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이제 미래 법인세 볼 거니까. 자, 회계에서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우리 과세표준이 회계상의 매출액과 유사한 거예요.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표현이에요. 부가세법에서 매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이 회계상 매출액을 우리는 수익금액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과세 면세 매출이 여기 다 들어가 있을 건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 안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과세표준 명세서에 여기 부가세 있는 거하고 면세 사업으로 한 수익금의 매출액하고 얘 둘이가 같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매출액이 다 나오도록 하게 하려고. 그래서 경영사업자는 얘를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왜 이 두 개가 같이 있는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과세사업만 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32번의 합계 금액하고 9번 금액의 합계가 똑같기 때문에 따로 얘가 필요 없어요. 뭐 우리 그 기한후 신고하거나 조기환급하거나 그럴 때 아니면 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경영사업자는 얘를 제출하는 대신, 자, 우리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만 하는 사람들은 2월달에 하죠. 그런데 경영사업자는 이걸,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 일반 법인들은 1년에 4번 제출하니까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년에 부가가치 신고할 때마다 같이 제출하고 있잖아.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건 여기에 했고, 자, 두 번째 거. 자, 현대카드고 세율연서 발급 안 한 거. 그럼 카드가 우선인데 별말 안 적혀 있으면 과세예요. 그러면 17번 카드 과세겠죠? 자, 3월 12일 날 17번 카드 과세. 자, 그리고 176만 원이고, 이번에도 거래처 없고, 카드사는 현대카드, 붕괴는 외상. 자, 그럼 이제 얘는 뭐 신용카드의 과세 라인에 들어갔겠지, 그죠?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위에 F4번 세로 블록이 누르면 여기에 카드 단말기에는 176만 원이라고 입력해서 카드 결제하고 쓰겠죠. 그 금액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 클릭해서 F12번 누르시면, F12번 누르면 세로 고침이니까 여기에 3번에 160만 원에 16만 원 들어왔죠. 3번 칸에 과세거래의 신용카드잖아. 그럼 얘가 여기 19번에 들어왔죠.
신용카드 매치 전표 발행세액 공제되는 경우에 여기 들어오는 건데 우리는 신용카드 매치 전표 발행세액 공제 대상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옆에 막혀 있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 10억 이하 개인 사업자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개인 사업자는 여기 들어오면은 금액이 1.3% 들어올 건데 우리 법인 사업자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답안지도 보면 직접 입력하는 거는 19번 입력 안 해도 괜찮다라고. 근데 그런 말을 굳이 쓸 때는 누군가가 이의제기 신청이나 뭔가를 했을 때 답은 이걸 보여줬는데 자기 안 썼을 때 질의하면 확정 답안 낼 때 안 써도 무방함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말 안 하면 신경 안 쓸 거고. 그래서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뭐 이런 것까지 다 챙기시는 분은 얘 둘이 합쳐서 쓰면 돼요. 여기 3번 칸에 있는 거 합쳐가지고 쓰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3월 13일 날 하나카드로 세금계산서 발급했죠. 과세거래죠. 자, 그럼 세금계산서 카드 이중이면 어떤 게 우선이죠? 당연히 세금계산서죠. 자, 우리 신용카드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으세요. 영수증이에요. 현금 영수증도 영수증이에요. 근데 영수증인데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시키도록 우리 제도를 바꾸면서 세금계산서 없을 때 인정해주는 고급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험에서 신용카드는 세금계산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틀린 거예요. 어디 영수증 따위가 세금계산서랑 놀아. 세금계산서는 왕족이고 신용카드는 귀족이에요. 귀족은 왕족 대신 못해요. 근데 왕족이 없을 때 귀족이 통솔해야 되잖아. 그때만 움직이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적격 징빙은 되지만 법에 명시된 징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회계 처리는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도 할 거예요. 신고도. 근데 회계 처리만 카드사에서 돈 들어올 거다라고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럼 자, 우리 먼저 날짜 3월 13일 날 11번 매출 과세가 되고, 그럼 77만 원의 공급 대가니까 70만 원의 별도고, 거래처는 대산 실업이고 전자세금계산서고. 자, 우리 분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분계를 우리 3번 혼합이라고 해서 제품 매출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하나카드다라고 하면, 자,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문제 나왔을 때는 이렇게 풀면 정답이에요. 메인 매출 전표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면 정답이에요. 정확하잖아. 그런데 자, 얘가 문제가 뭐냐면 얘도 지금 카드 결제 받았잖아. 그럼 카드 결제는 벤사라는 곳에서 국세청에다가 카드 결제된 내역을 전부 다 보내줘요. 근데 그 금액하고 지금 내가 카드 발행 직계표하고 금액이 일치 안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누락됐다고 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인식시켜줘야 되는데 새로 불리오게 해도 여기 안 들어오죠. 그러면 컴퓨터한테 카드하고 세금계산서하고 신용카드가 이중 발행됐다는 사인을 보내줘야 돼요. 그럼 보내주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 우리 볼 건, 그럼 얘한테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분계 유형을 4번 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분계 유형을 4번 카드라고 하면 카드사를 물어보죠. 그럼 여기에서 F2번 눌러서 얘 하나카드다라고 선택을 하고 확인하면, 자, 우리 지금 미수금이라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계정 과목만 외상 매출금으로 수정하는데, 자, 여기에 특이하게 생긴 애 하나 글자가 붙죠. 카자라고. 여기에 카자라고 붙은 애가 세금계산서하고 카드하고 이중 발행됐다라고 컴퓨터가 인식했다는 사인이에요. 얘가. 그럼 이렇게 분계가 되면, 자, 이제 다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에 가서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이젠 77만 원이 들어왔죠. 합쳐진 금액으로 바뀌죠. 얘가 방금 기존에 있던 176만 원에 77만 원 더해졌잖아. 그럼 이 금액인데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로 신고하겠죠. 그래서 3번 칸하고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고 이중 발행되면 이 금액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이 이 금액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 금액, 그래서 두 번 발행된 건 두 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겠죠. 직접 입력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에 금액 들어가고 이 금액 중에 이 금액이 세금계산서 발행된 거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세금 계산서로 들어갈 거니까 부가세 신고서는 자 여기 406만 원이 있으니까 새로 고침하면 여기 77만 원이 더해지겠죠. 70만 원에 7만 원이 더해갔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 합친 금액하고 원래 이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얘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다음 우리 3월 15일 날 대우카드 면세고 전자계산서 발급한 거 있네요. 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나 똑같아요. 제도가 당연히 계산서가 우선이고 그러면 13번 매출 면세라고 써야 되겠죠. 그럼 3월 15일 날 13번 매출 면세고 68만 원에 풍진물산이고 전자계산서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카드하고 계산서가 같이 발행됐다고 해줘야 돼요. 지금 지금 아직 제가 분기 안 했죠. 카드 면세하고 계산서하고 이 두 군데 동시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컴퓨터한테 이중 발행됐다는 사인으로 방금 또 4번 카드다 대우카드를 선택해주면 똑같아요. 얘도 외상매출금액 카자 붙어있죠. 그러면 이제 얘도 두 군데에 같이 금액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새로 고침을 하면 여기에도 금액 들어가고 여기에도 금액 들어갔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도 똑같아요. 대신 뭔가 전자발급이나 이런 템포만 한 템포 의무 날짜나 그 기준을 세금계산서보다 한 템포 늦게 개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럼 다음 3월 20일을 보면 BC카드 250만원 대산실업 세금계산서 발급 적혀있죠. 근데 위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에 3월 20일 대산실업에 공급가액 500만원의 별도 이 중에서 250원 BC카드 결제하고 잔액은 현금 입금된 거예요. 지금 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우선이니까 5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이걸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럼 3월 20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500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대산실업 전자세금계산서인데 자 이번에도 전부 다가 아니고 250만원만 카드랑 중복 발행됐잖아. 근데 여기다 카드다라고 해버리면 전액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혼합이다라고 하고 제품 매출인데 차변에 카드로 받은 거 외상매출금 카드사 어디였죠? BC카드 금액이 250만원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300만원 다 받았다 이렇게 하셨죠. 자, 하셨나요? 그럼 여기에서도 250만원은 카드하고 세금계산서가 중복으로 됐다라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에 보내줘야 될 거잖아. 그죠? 카드 담하기 250 긁었으니까 그 금액 맞춰줘야 되겠죠. 그럼 일부 결제되는 경우에 쓰는 방식이 자 여기 외상매출금 카드사 있는 라인에 커서 올려놓으시고 커서 클릭해 놓고 자 이제 위에 보시면 적용 및 카드 매출이라고 있죠. 다른 곳에 클릭했을 때는 얘가 안 보이다가 그 클릭하면 얘가 보일 거예요. 지금 다른 데 누르고 있을 때는 없잖아. 그러다가 얘 클릭하면 얘가 살아나죠. 그럼 얘 클릭하시면 BC카드인데 세금계산서 교부분이라고 나오죠. 아래 카드사에 BC카드라고 써주고 자 여기 써주시고 하셨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앞에 카차가 붙죠. 그럼 이제 컴퓨터가 이 금액만 카드랑 동시 발행됐다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 250만원만. 그럼 신용카드 매출원표 발행 직계표에 이 금액에 250만원이 들어오겠죠. 새로 고침하면. 그리고 여기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새로 고침 누르면 여기하고 여기에
250이 합산될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몇 번 칸에 들어가죠? 얼마가 몇 번 칸에 들어가죠? 1번 칸에 500만 원 들어가겠지. 왜냐면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내는 건 이 과세 유형이 이 금액을 보내는 거잖아. 과세 표준을. 그죠? 그래서 세로 고침하면 여기 500만 원이 합산되겠죠. 500에 50만 원. 그죠? 자, 다음 이제 3월 29일 날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미발급했고, 자, 현금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 따지지 마세요. 이중 발급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해 줘놓고 현금 영수증 또 발행해 주라고 그러면 해달라 그러면 부가세 주세요라고 말하면 돼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카드는 상대방이 결제 조건을 바꾸는 건데 현금 영수증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 중 하나만 발행해 주는 거라서 절대 두 개 발행될 일은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럼 그냥 현금 영수증의 과세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22번 현금과세. 29일날 22번 현금과세. 자, 얘는 352만 원이라고 치면 분리되겠죠. 그리고 개인 소비자라서 거래처 없으니까 거래처 비워놓고, 얘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1번 현금 하면 입금 전표로 끝났네요. 자, 그럼 얘는 신용카드 매치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에 현금 영수증의 과세 여기에 들어오겠죠. 이 칸에. 그래서 F4번 세로 불러기 하면 여기에 당연히 공급 대가로 들어올 거고, 왜냐면 카드 단말기에 입력한 금액이 이 금액이잖아. 그게 입력한 금액이 다 들어온다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앞에도 250만 원만 입력해서 250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입력한 금액만 들어오는 거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자, 여기에는 이 3번 칸에 같이 합산되겠죠. 과세 현금 영수증이니까. 그래서 세로 고침하면 여기에 합쳐져서 48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네요. 자, 다음 3월 31일 날 현금 영수증이 면세 거래로 있네요. 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23번 현금 면세. 그럼 3월 31일 날 23번 현금 면세 83만 원의 현금이다. 그냥 이러면 입력이 됐죠. 이거 귀찮아서 제가 상품 면세는 상품 매치로 안 바꾼 거예요. 별로 의미 없는 거라서. 자, 그럼 얘도 당연히 현금 영수증의 면세 여기에 들어오겠죠. 그럼 세로 고침하면 여기 83만 원 들어왔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들어올까요? 아이고. 여기는 안 들어오고 여기에 합산돼 있겠지. 여기 합산돼 있는 거는 계산서 발행한 거든 뭐든 다 면세 거래 몇 개 있었잖아. 그죠? 걔네들이 다 여기 합산된 거고, 계산서는 발급이든 수취든 여기 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어디 가든 대접을 못 받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법인세법 가면 신용카드가 이렇게 대접받는다니 이렇게 하고 생각이 바뀌어져요. 근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 계산서가 무조건 우선이기 때문에 대접을 별로 못 받아요. 어디 가든 간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럼 반영해서 하는 거하고 직접 입력시키는 거하고 우리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뭐 매매처 전표에 입력해서 뭐 하라 그러면 방금처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359페이지에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일기 확정 부동산 임대 공고가 임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단 월 임대료는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만 처리하며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사 부담으로 적절히 처리하여 6월 30일자로 전표 입력을 하시오. 적용 이자율은 1.8%임. 자,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사 부담. 간주 임대료 부가세 우리 회사가 부담하는 거죠.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은 서로 다르죠. 그죠? 자, 보시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 관련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서식이에요. 그럼 이 과세 표준이 월세하고 그리고 간주 임대료를 이 두 개를 같이 신고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월세는 근데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1번 매출과세로 처리가 될 거고 그리고 그 부가가치 신고서 1번 칸에 들어갈 거란 이야기예요. 얘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기 때문에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1번 칸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간주 임대료는 지금 없는 임대료 보증금 가지고 있다고 우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주 임대료는 증빙이 없죠. 증빙이 없기 때문에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4번 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부가가치 신고서 1번 칸에 가려면 우리는 11번 매출과세를 선택하는 거고 4번 칸에 가려면 14건별을 선택하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럼 얘네들의 공급 시기를 보면 월세는 약정일이죠. 월세 주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는 거니까 약정일이죠. 그런데 간주 임대료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죠. 이 날짜에다 지금 14건별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급 시기에 매매추 전표 쓰는 거잖아. 그죠? 그럼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라는 거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그 날짜에만 써야 되지 다른 날짜에 쓰면 전표는 틀린 거예요. 그 날짜에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간주 임대료를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죠. 매출세액을 달라는 거잖아. 지금 과세 표준을 달라는 게 아니죠. 과세 표준이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이잖아. 그래서 모든 세법에 자기 세율 곱할 금액을 다 과세 표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소득세도 과세 표준이 있고 법인세가도 과세 표준이 있고 부가가치세도 10%나 0% 곱할 금액이 과세 표준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표준이 공급가액이잖아. 그럼 공급가액이 간주 임대료라는 거고 이거의 10% 지금 이 이야기예요. 부가가치 신고서에 여기에 간주 임대료가 들어오면 이 금액의 10%가 매출세액으로 들어오니까 이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회계 처리는 이 간주 임대료의 10%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겠죠. 동그라미 가가 늘어나면 부가세 예수금 증가시켜라 그랬잖아요. 장부에. 그 회계 처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간주 임대료 회계 처리를 보면 자, 첫 번째 임대인 부담인 경우에는 자, 우리가 14건별로 하고 그리고 간주 임대료를 쓰면 그러면 간주 임대료의 10%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 이 간주 임대료의 10%만큼 부가세 예수금이 나올 거예요. 10%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럼 차변엔 분계가 간주 임대료의 10%가 우리가 부담하니까 간주 임대료 계정 과목은 세금이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사람이 비용 처리하는데 우리 회사가 임대인의 입장이잖아. 분사 임대사업자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금과 공과 800번대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금액 간주 임대료의 10%예요. 10%. 자,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부담을 해요. 임차인이 부담해도 신고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임대인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건별로 해서 똑같이 간주 임대료 그리고 간주 임대료의 10%가 세액으로 나올 건데 그럼
부가세 예수금이 간주 임대료의 10%가 되겠죠. 그럼 차변에는 자 이번엔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건 임차인이 나한테 돈 주겠죠. 그럼 난 내가 부담한 게 아니니까 내가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 돈 받은 거 쓰는 거예요. 그럼 보통 예금으로 돈 받았다고 하면 그냥 보통 예금으로 간주 임대료의 10%를 받았다고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계 처리에서는 우리 간주 임대료 10% 부담자가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임차인이 나한테 돈 줄 거잖아. 이 사람이 회계 처리할 때 대면에 보통 예금, 차변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이 나한테 돈 줄 때 나는 돈 받은 거 쓰는 거고 내가 부담할 때 세금과 공과로 쓰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부담.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문제에서 이런 표현을 썼죠. 줄었죠. 간주 임대료 부가세 당사가 부담한다. 우리 회사가 부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얘 분개하면 이분개가 나올 거란 이야기죠. 이해가셨나요? 자, 우리 카페에 제가 이 파일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럼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순간 멈췄어요. 시간이 10분이라서 우리 이거 입력하는 거 얼마 안 힘드니까 입력하고 분개만 하고 끝냅시다. 자, 그럼 부동산 임대 공고가 임명서에서 가서 자 아래 건 갱신했네요. 자, 얘는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로 가서 자, 첫 번째 강릉 식당이고 1동 위에 전부 다 1동이라고 적혀 있네요. 1층 102호 면적은 300제곱미터 용도는 식당 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보증금 5천에 임대료 50만원. 자, 쭉 엔터를 쳤을 때 그냥 엔터를 치세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오면 끝난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 그런데 F2번 눌러서 둘이 상사를 보면 1동 2층 201호 면적 300제곱미터 사무실인데 2018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날 3천만 원에 30만 원인데 엔터를 계속 쳐보시면 계약 갱신일자부터 오른쪽에 여기로 커서가 갈 거예요. 계속 엔터 치시면 자동으로 갱신일도 들어가고 시작일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래 정보를 보고 2022년 4월 30일까지고 5천만 원에 45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일단 기본 정보 입력은 끝났고 그 다음 확인할 게 적용 이자율 봐야지. 이거에 따라서 간주 임대료 금액이 좌지우지 되겠죠. 얘가 만약에 틀리다면 이자율 눌러서 얘를 수정해 줄 거예요. 얘가 틀리다면. 근데 얘는 일치하니까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이제 월세는 뭐 적절하게 했다라고 반영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만 하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가 전체 간주 임대료잖아. 그러면 41만 8,032원 이거 가지고 갈 거예요. 자, 그럼 매일 매출 전표 며칠로 가야 되죠? 날짜 매일 매출 전표 며칠? 6월 30일. 과세 유형은 뭐? 14건별. 그럼 공고가액이 얼마라고 쓸 거죠? 쓰는 순간 망하죠. 마음이 안 좋죠. 입력 안 하셨나요? 입력하면 제가 왜 마음이 안 좋다고 말하는지 이해가시죠? 여기 공급 대가 써야 되잖아. 그래서 쓸데없이 공급 대가 썼다고 분리시키면 귀찮죠? 그래서 이거 쓰실 때는 실제 회사에서 이렇게 써요. 11번이라고 먼저 써서 11번 먼저 써서 간주 임대료 41만 8,032원 쓰면 옆에 10%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얘를 14번으로 바꾸면 돼요. 굳이 공급 대가를 만들어 가지고 써서 분리시켰는데 끝단위
금액 틀리면 마음 엄청 심란하기만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11번 해놓고 14로 바꾸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분계에 가서 3번 혼합. 자, 그럼 우린 지금 이것만 분계할 거죠. 이 금액만. 이 금액만 분계하는 거죠. 그래서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을 만들어줬잖아.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은 필요한 게 아니고 차변의 세금과 공가 41,803원이 필요한 거죠. 차변 분계만. 그런데 얘 안 지워지니까 덮었을 거예요. 여기에 차변에 우리가 부담하니까 800번대 세금과 공가 41,803원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방금 했던 그 분계 다 들어온 거잖아. 그럼 회계 처리도 끝나고 메인 매출 전표에 얘 썼으니까 부가세 신고서에 4번 칸에 자동으로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들어가겠죠.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 4월부터 6월로 가보면 이 금액이 들어와 있죠. 메인 매출 전표에 끝내버리는 게 이것 때문이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이거 우리 회사 건물이 있는데 월세 내고 있으면 이거 다 쓰고 있잖아. 그죠? 그럼 참고로 만약에 월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월세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했어요. 6월 임대료 해서 뭐 금액 지금 월 임대료 50만 원인 걸 그렇죠. 강릉식당한테 받아요. 그러면 이거 하실 때 만약에 임대료인데 임대료가 안 들어왔죠. 그러면 외상으로 할 건데 자, 전 분계보기에 혼합을 했어요. 자, 지금 우리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임대료로 쓰시면 안 되고 우리는 매출인 400번대인 임대료 수입을 쓰셔야 돼요. 문제에서 문제에서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라는 말이 없으면 400번대인 임대료 수입으로 쓰는 거예요. 400번대인 얘가 매출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400번대가. 그럼 이걸로 써주고 근데 오늘 돈 못 받았잖아. 그러면 매출은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돈 안 들어왔으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왜 이걸로 썼는지. 그래서 만약에 월세에 대해서도 회계 처리 이거 메인 매출 전표 쓰라 그러면 꼭 임대료 수입으로 쓰시고 만약에 외상이면 얘도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우리의 매출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제품 매출, 상품 매출만 생각하지 마시고 400번대 매출은 전부 다 일반적인 상거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내일 계속 이제 서식하면 재밌죠. 옛날에 했던 거 기억도 조금씩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원리들도 같이 보면 재밌어요. 근데 시간 잘 갈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세요.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저희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